보면 조금 제가 덤성덤성 이 책의 중요한 어떤 대목만 좀 요약을 해 드릴게요. 6번째 강좌 180페이지. 제가 이거는 그냥 몇 가지 메모해 놓은 겁니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달이나 수성이나 금성 같은 거 지구하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데 있는 애들, 지구하고 거리가 가까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태양이라고 치면 요 끝에가 토성이잖아요. 요 딱 중간에 지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안쪽에 요 수성, 금성, 요 달은 요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화성, 목성, 늘어서 있기는 이렇게 늘어서 있죠. 근데 동양에서도 목화금수를 가지고 음양을 나눌 때 요 애들을 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요 애들을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목화를. 예. 목화를 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이유가 지구가 이 전체 계의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음양의 기운이 막 이렇게 섞이는 데가 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만 생명체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슈타이너도 수성금성 얘들, 얘들은 지구의 기운을 쏘기는 쏘는데 음이니까 약해요. 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부드럽고 약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금성수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애들은 식물로 나타날 때 부드럽고 약한 애들로 나타나.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자라는 애들, 붙어서 자라는 애들. 반면에 목화토성들의 영향을 받는 애들은 양인데, 요 뒤로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거리가 먼 애들이 지구에 영향을 줄 때는 먼 거리에서 온 만큼 힘이 강하고 깊이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럼 깊이 파고들면 이게 지구가 있다 그랬을 때 금성수성 애들은 힘이 요까지밖에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들어갔다가 빨리 나와. 그러면 이게 자라는 이 높이 자체도 얼마 안 자란다는 거죠. 이게 주로 잡초 같은 애들이 된다는 거야. 잡초 같은 애들. 그리고 땅바닥에 붙어 사는 애들. 이런 애들은 금성수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이다. 그러면 목성이나 토성은 멀리서 오니까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면 튀어나올 때도 깊이 튀어나오는 거죠. 아니, 높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애들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그러면 적당히 중간쯤 받은 애들은 관목이 되겠지. 잡초와 나무 사이에 있는 애들. 근데 열매를 맺는 애들은 나무 달린 애들이잖아. 나무인 애들이잖아. 얘들이 열매를 맺잖아요. 얘들이 열매를 맺는 이유는 깊이 들어갔으니까 땅속에서 미네랄들을 많이 끄집어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깊이 들어간 만큼 뿌리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니까 전기체를 많이 빨아 올렸단 말이지. 게다가 높이 솟아 있으니까 전기체 영향도 많이 받아요, 얘들이. 예. 이 높이의 차이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대기상에서 높이의 차이가 실제로는 1m, 1m에 따라 가지고 전기체 영향이 확확 달라진다고 봐요. 별기운의 영향이. 그래서 얘네들은 결과적으로는 멀리서 온 애들이 음양의 조합을 제일 잘 시켜내는 애들이에요. 음양의 조합을 잘 시켜내는 애들이 과일을 맺어요. 과일을 맺게 된다. 이제 이런 원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이 180페이지에 보면 지구 자체는 성장만 이끌고 달이 있어야 번식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4페이지에 보면 성기체 과항일 때, 달을 비롯해서 별빛들이 과항이 돼 있을 때, 억제가 안 될 때, 이때 병에 걸린다. 뭐 같은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농장을 만든다면 사실은 이렇게 키 큰 열매 맺히는 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붙어 사는 애들하고 그 살짝 중간쯤 크기인 관목들, 이게 다 어우러진 농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를테면 얘가 별기운을 모으고 그 다음에 벌들이나 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별기운을 날라주고 그 다음에 얘는 땅 기운을 계속 어떤 표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한마디로 상중하, 음양중 이런 게 섞여 있어야지 순환이 잘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큰 나무, 과실나무, 관목, 그 다음에 이 리좀형, 하여튼 음적 식물들, 땅바닥에 붙어 기어다니는, 요런 것들을 같이 균형적으로 키워주는 게 좋은 농장이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림을 이제 이런 그림을 그 책에 보면 있습니다. 요 큰 나무,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는 버섯류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병충해 관리하고 관련해서 버섯 얘기를 좀 해요. 버섯은 이렇게 균을 안으로 몰고 빨아당기는 애고 균류에 가까운 데서 생겨난 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박테리아들이나 기생충들이나 이런 애들이 버섯을 좋아한대. 근데 버섯한테는 그게 또 양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버섯류들을 이렇게 좀 심어 놓으면 안 심으면 병충해가 될 것들이 버섯 쪽으로 가지고 버섯의 먹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버섯도 같이 키워라. 예. 그게 그냥 자연 병충해 예방에 제일 좋은 거다 라는 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물은 모든 점에서 식물하고 반대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질문 들어오시면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줄줄줄 내용을 읽기는 좀 어울리지 않고 하나 또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물의 뇌 두뇌, 동물이 다 두뇌가 있잖아요. 사람도 두뇌가 있고. 있는 거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두뇌는 지구의 성분이다. 특정 양의 지구 물질이 내장과 두뇌로 이어진다. 장에서 더 발달된 똥 무더기가 두뇌 안에 자리 잡는다. 한마디로 두뇌가 똥덩어리라는 거죠. 더 엄밀히 말하면 두뇌는 딱딱한 변비덩어리예요. 그래서 동물의 똥은 자아의 싹을 간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식물하고 인간은 완전히 구조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죠. 식물의 뿌리가 인간의 머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식물의 뿌리가 인간의 머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식물의 뿌리 쪽은 머리 쪽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면 식물의 열매라든가 이런 거, 열매는 아래쪽으로 작용을 해야 될 건데, 사람은 몸통 기준으로 봅니다. 몸통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하면 소화계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소화계. 그럼 뿌리 쪽은 머리 쪽으로 가는데, 머리 쪽은 신경계에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간은 중간으로 갈 거 아닙니까? 중간에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애들은 잎하고 줄기의 일부, 이쪽 애들은 중간으로 가슴 쪽으로 간다라고 봐요. 그럼 가슴이라고 했을 때에도 심장이나 폐 같은 것들은 호흡계잖아요. 호흡계고, 소장이나 대장, 위장 이런 것들은 소화계잖아.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는 호흡계가 있고, 여기는 소화계가 있고, 여기는 신경계가 있는 거야. 인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을 때, 뿌리는 주로 여기로 가고, 주로 신경계 쪽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저 뇌수종 걸린 애들, 신경계통에 문제 있는 애들 뿌리식물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식물 먹이라고 하는 것 중에 서양 애들이 뿌리식물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당근이거든. 당근 말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 열매나 잎의 일부는 사실은 요쪽에도 작용을 합니다. 잎의 일부는 성분이 지방 성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요쪽은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식으로 나눠보자면, 이쪽은 미네랄 성분이 많고, 탄수화물 성분이 그 다음이고, 줄기 중엔 탄수화물 성분이 많고, 여기 잎이나 이런 쪽 위쪽으로 가면 지방 성분이 많고, 마지막으로 과일은 단백질 성분이 많은데, 단백질 성분하고 탄수화물 성분은 사실은 비율만 다르지 조금 섞여 있다고 봐요. 예.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구조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구조로 작용을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약간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기운이 지구에 내려 꽂히면, 이렇게 내려 꽂히면서 만들어진 생명체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은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는 거죠. 우리가 뿌리라고 부르는 게 식물의 머리인 거죠. 발을 바깥으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식물은. 그러면 이렇게 꽂힌 별균이 어디로 갑니까? 반환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횡으로 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횡으로.
벌떡 일어서서 머리를 저기 하늘을 향해서 벌리고 선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식물, 동물, 인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간하고 식물하고는 별균이 만드는 생명의 구조 자체가 상하가 딱 대칭적으로 거꾸로 뒤집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거꾸로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설명 논리는 이상한데 임상적으로 맞아요. 설명 논리는 좀 동화 같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수많은 임상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맞게 나온다는 겁니다. 맞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린애들이 가끔 묻잖아요. 올챙이가 크면 뭐가 돼요? 깨구리가 되지. 지렁이는 크가 뭐가 돼요? 그럼 용이 된다. 그럼 선생님이 커서 뭐가 될 거예요? 그럼 사람은 커서 뭐가 되냐? 뭐가 되냐? 사람은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위가 뭔데? 왜 위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자기가 위에서 왔으니까. 인간도 우주에서 온 존재니까. 근데 인간은 사고력이 있어서 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실제로는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심지어는 끝에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신과 어쨌든 합의를 하려고 한다. 신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이다 라고 슈타이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똥의 문제, 지금 똥이 뇌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똥이 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물질 혹은 정신이라고 하지만 똥이라고 하는 게 뭔가 물질을 우리가 먹고 에너지로 쓰고 에너지로 쓴 나머지 부분들이 차 있는 게 똥이잖아요. 똥의 성질 자체가 물질을 흡수한 다음에 에너지로 쓰고 에너지로 분해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이 차 있는 게 똥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의식이란 뭔가? 의식이란 뭔가? 신경 자극을 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기억 저장 창고에다가 꾸역꾸역 밀어 넣어 놓은 게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극이 들어오는 물질적 자극은 이게 잉여분이 똥이 된다는 거야. 물질적인 바깥에서 투입된 것들은 잉여분이 똥이 되고, 정신적인 자극이 바깥에서 들어온 것들의 잉여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저장되는 기억입니다. 기억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들. 요게 잉여분인데, 요게 의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두뇌하고 똥하고 성분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물질적인 측면이지만 결국은 어떤 에너지의 잉여분으로 축적돼 버린 거다라고 보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체세포가 제일 많은 데가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소장의 상태하고 두뇌의 상태가 신경적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신경적으로 직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뇌에 무슨 영향이 생기는 애들을 장을 마사지 해주거나 풀어주면 회복되는 어떤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엄마 손은 약손이 진리였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아프기만 하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장을 풀어줬던 그게 그럴 법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장을 계속 만져주는 이 요법이 실은 온몸의 신경계를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뿌리 성분은 머리로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서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자, 잡초. 이 잡초가 전형적으로 일단 달기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잡초를 억제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뭐든지 가져다가 태워버리죠. 그러면 음양의 성질이 뒤바뀌어 버리거나 섞여 버리게 돼 있어요. 열을 확 가해버리면 음양 성질이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최소한 완전히 180도 바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중화까지는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기운을 억제하려면 달기운을 제일 많이 머금고 있는 애가 잡초야. 잡초를 걷어다가 태워. 그래서 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온 사방에다 뿌려버리면 일단 잡초가 제어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이 성기체 광이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충해를 억제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잡초 모아가지고 태워서 뿌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잡초 멀칭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것도 원리는 사실 비슷한 거잖아요. 잡지를 뽑아가지고 그냥 말려버리잖아. 말려버리면 이게 태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죠. 비슷한 효과가 나면서 그 멀칭된 주변에 저기 성기체들이 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잡초를 태울 때 말려서 태워요. 그냥 예? 잡초 태울 때 태울 때 말려서 태우느냐, 그냥 그냥 태우느냐, 그 얘기는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저도 모르. 잡초도 예? 씨앗? 잡초 씨? 식물의 씨앗을 걷어서 그것을 태워서 재를 뿌리면 그 종류의 풀들은 그 지역에서는 점점 그렇게 근데 자주 저 잡초 그렇죠. 씨가 없는 식물은 그래요? 예. 안 보셨어요? 그래서 식물의 번식은 이렇게 달기운을 억제하는 것 가지고 다 되는데, 동물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동물은 기본적으로, 작은 동물들은 이 달과 금성수성 같은 이 음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고, 큰 동물들은 양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그럼 쥐 같은 것들은 달하고 금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럼 얘는 잡초 태운 거 이런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고, 동물 같은 것들은 요것도 원리는 똑같은데, 쥐 같은 경우에 쥐 가죽 태워서 재 뿌리면 쥐 안 온대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일단 내가 제어하고 싶은 대상의 어떤 핵심 요소를 머금고 있는 부위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뿌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재를 만들어서 뿌려버리면 된다. 동물은 달기하고 그다음 예? 달의 기운하고 상관은 많이 없잖아요. 달의 기운하고 동물이 상관은 많이 없잖아요. 식물처럼. 식물처럼 상관은 많이 없지만 달 기운 없이는 번식이 안 되죠. 달 기운은 식물뿐만이 아니고 모든 번식력을 관장하는 거거든. 그러면 쥐 같은 애들은, 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번식력이에요. 근데 왜 하필 껍질이에요? 아, 진짜 책에 없는 것만 물어보세요. 꼬리도 있는데 꼬리. 아, 진짜. 그러면 선생님 이걸 저기 보세요. 지금 아, 근데 제가 유추를 해보자면, 껍질을 이루고 있는 거 있잖아요.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 거.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 게 금기운이 보통 껍데기로 가요. 간단해서. 예, 외피. 네. 외피는 금기운이에요. 안에 있는 부드러운 근육들은, 이거는 동양식으로 얘기하자면 목기운이에요. 바깥에 있는 외피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것들은 금기운이에요. 게다가 쥐가 시커멓잖아요. 동양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까만 걸 띠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까만 거는 수기운이거든. 근데 금생수잖아. 달의 외피가 금기운이라서 이게 색깔이 까만 색깔로 나와요. 네. 예. 왜 피? 달의 껍데기, 쥐의 껍데기가. 쥐의 껍질이. 그러니까 이제 쥐 같은 경우에는 수성, 금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이제 그 번식력이 세다는 얘기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금기운이 근데 쥐 껍데기에 껍질 쪽으로 몰려 있으니, 금기운 몰려 있는 애들을 태워가지고 뿌리면 효과 본다. 이런 얘기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나온 김에 아까 오전에 잠깐 이제 소개는 해드렸는데 제가 다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했는데 포함해서 잡초는 그렇게 이제 유사하게 설명이 됐고, 곤충 간 해충 있잖아요, 벌레. 진딧물이나 진딧이나 여러 가지 벌레들은 요걸 태워서 마찬가지로 재를 뿌리고, 쥐 같은 약간 고등 동물들도 쥐나 뱀이나 껍질을 태워서 뿌리는데, 곤충은 그 해가 황소 자리에 있을 무렵에, 그게 지금 지난달 6월달경이에요. 황소 자리에. 지금은 그 해가 쌍둥이 자리에 가 있으니까 요 무렵에 뿌려야 된다. 특히 그 시기를 한정 지어진 이유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쥐 같은 거는 해가 황소 자리가 아니라 딱 반대 방향에 있는 네. 금성이 전갈 자리에 들어갈 때 요게 딱
매칭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요 자리에 들 때 지 껍질을 펴서 뿌려라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는 간단하죠. 오일가 있는 그거는 간단해요. 황소자리 여기잖아요. 예. 황소 양자리 여기고, 황소자리 바로 그 위에잖아요. 요 일대죠. 우리로 치면 임묘진 할 때 진월, 예, 5월에 걸리기도 하고 6월에 걸리기도 하고, 황소자리가. 그럼 요 반대 자리면 이게 양력으로는 11월 정도에 걸리는 때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대칭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쥐는 여기서 하고, 그죠? 금성이 이 자리에 들 때 하라는 얘기죠. 금성이 이 자리에 들 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곤충은 해가 이 자리에 들 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금방 유추가 되는 게 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금성이 이 자리에 들 때의 성질을 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꾸로 곤충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해가 이 자리에 들 때 성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동양에서는 오운육기 중에서는 육기에 여기가 진술충미, 이게 진자리거든요. 임묘진 할 때 진자리. 여기는 신유술 할 때 술자리예요. 진하고 술하고가 대칭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얘들이 반대의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진술을 동양에서 동양적인 명칭으로 얘기하자면 진술, 태양, 한수 이렇게 부릅니다. 진술, 태양, 한수라고 불러요. 그 말은 음양으로 보면 태양의 기운인데 육기로 보면 한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서로 막 반대되는 힘들인 것 같아가지고 헷갈리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설명은 생략하고 그렇다 치고, 음양 차원에서는 아주 극성한 양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 차원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오히려 냉랭한 한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곤충 차원에서는 태양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요때가 실제로 날씨도 더울 때잖아요. 더운 때로 딱 들어갈 때죠. 예. 딱 들어갈 때고, 해가 바로 그 열기를 관장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금성이 그 음기를 관장하는 거거든. 근데 금성이 한수작용이 제일 강할 때가 또 요때예요. 이때가 별자리로 하면 정갈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정갈자리라는 거죠. 정갈자리라고 얘기해 주세요. 요때라고. 네. 예. 황소자리, 정갈자리. 그게 이제 임묘진의 진자리, 술자리가 되는 건데, 진자리, 술자리가 곤충하고 쥐하고는 존재의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레벨이 다른 거에 따라서 레벨이 다른 곤충들의 레벨에서는, 곤충들 레벨에서는 소위 말해서 태양의 열기운, 이게 제일 센 데가 이 자리고, 동물의 레벨에서는 육기의 한수기운, 그게 제일 센 데가 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쥐는 어쨌든 이쪽에서 제일 힘을 받는 존재예요. 이쪽의 계절 성질을 쥐가 가장 머금고 있다는 거고, 곤충류들은 이쪽의 어떤 날씨의 성질들을 가장 많이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극성한, 자기가 번성한 그 지역 성질, 이때 그 타이밍에 뿌려주라는 거야. 왜냐면 이 기운이 곤충들을 제일 번성하게 하고, 이 기운이 쥐들을 제일 번성하게 하거든. 그 번성하는 그 타이밍에 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운을 죽여라는 거죠. 죽이는 방법이 이제 제가 실제로 뭐 그렇게 한다 경험이 있고 이런 걸 소개를 이제 조금 하면서 공유를 했는데, 그러면 아까 그 번식과 성장, 이 성장이 극도로 폭발적일 때 번식인데, 그런 것에 관계된 건 달, 그리고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는 물,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 반대가 아니라 이놈들을 제거를 해야 되고 하거나 쫓아버려야 되는 문제에서는 달과 물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보면 뭐 불, 각자의 개체가 가장 기운을 받는 그 타이밍. 네, 그걸 하는 것은 반대인데, 예. 왜 여기는 물과 달, 여기는 불로 태워버리고 아까 물과 달의 경우는 식물. 식물. 예. 네. 식물이고, 동물들이나 곤충들은 각자의 개체의 존재 차원에 따라 가지고 힘 받는 지점이 다른 거죠. 다른 거. 식물은 그런 의미가 없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예. 식물은 일반적으로 지구하고 달 관계에서만 주된 영향을 받는 거고, 동물들은 각각 별자리에, 동물 곤충 이런 애들은 각각의 별자리 각각에 걸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고란이나 멧돼지 표도 많은데 우리가 그걸 잡아서 껍질을 벗겨 태워야 되냐? 총 쏘는 게 빠를 것. 그걸 어떻게 가? 아니 우리가 멧돼지 방어용 뭐 뿌리기 방향제 이런 건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있죠. 천적 관계에 있는 애들의 똥이나 피를 갖다 뿌리면 안 오죠. 천적 관계. 예. 가령 예를 들어서 겨울에 구렁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 구렁이도 있어요. 예, 아니 시골에 구렁이 여기는 문제는 옛날에는 저기 저 뭡니까 부엌에 그 뭡니까 아궁이. 아궁이 근처가 따뜻하니까 이게 산골 동네에 가면 겨울 되면 구렁이 같은 애들이 겨울잠 자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따뜻한 데로 찾아 들어간다고. 아궁이 근처 땅 주위에 구렁이들이 되게 많거든. 예. 구렁이가 많습니다. 구렁이가 많은데 구렁이가 많을 때 뭐 뿌리는 줄 아세요? 돼지피 뿌려요. 그럼 구렁이는 자축인묘 진소음이 중에서는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뱀, 사, 뱀사. 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뱀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뱀사가 여기 있으면 돼지 해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태계에서 돼지가 뱀의 천적이에요. 왜냐하면 돼지가 뱀을 잡아. 네, 돼지가 뱀의 천적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지방이 두꺼워서 뱀의 이빨이 물어도 독에 안으로 못 들어가요. 지방 때문에. 그 지방 이 자체가 지방이라고 하는 게 기초 원소들 중에서는 황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거든. 얘 자체가 독이야. 예, 지방 자체가 독이에요. 그래서 비만은 독성을 껴안고 사는 거죠. 예. 근데 피도 무서워한다. 그래서 뱀의 독이 이 어떤 지방 덩어리를 못 뚫고 들어가요. 못 뚫고 들어가니까 돼지들은 뱀을 전혀 겁내지 않거든. 그냥 밟아 죽여버려요. 그 천적 관계입니다. 밟아 죽이는데 먹지는 않아. 먹지도 않지만 놀이 삼아 밟아 죽이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뱀들이 돼지가 천적이니까 돼지피를 뿌리면 실제 구렁이가 안 와요. 그러니까 동물들 제어하는 건 사실은 천적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천적 관계의 어떤 그 똥, 피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경험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이죠. 돼지피 구하셔야겠는데요. 예? 아니 아까 텃밭 하시면서 뱀 자주 뱀이 나온다고. 무서워서 어떻게 피할 것인가. 진짜로 정육 좀 해가지고 돼지 좀 얻어가지고 돼지 피, 돼지 지방 이런 거 얻어서 한번 뿌려보세요. 독사나 꽃뱀에도 다닐 거. 그럼요. 뱀 종류를 안 가려요. 돼지 피 냄새 많이 안 나. 많이 안 나, 그건 제가 안 뿌려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냄새야. 뱀은 뱀험을 태워서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어? 뱀험을 태워서. 아, 모르겠어요. 그건 책, 지방이 있다라는 거는 그거 자체가 몸에 해독 독을 영향력을 주는 건가요? 그 자체로 이미? 지방이 어차피 많이 끼면, 예. 사실은 모든 독은 화가 뭉쳐서 되는 건데, 지방 자체가 봄, 여름, 가을, 요쪽이 지방이거든요. 열기 쪽. 요쪽이 지방이, 요 단백질, 요 탄수화물, 요 미네랄이거든요. 요쪽이 지방, 요 화가 뭉치면 지방이 되는 거예요. 화가 뭉쳐서 지방이 예. 그 더 뭉치면 암이 되고, 그게 뭉치면 암이 돼요. 예. 지방이 뭉치면 예. 어차피 지방 덩어리가 있으면 혈관이 늘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것저것 끼게 돼 있고,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용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암까지 가는 거죠. 얘가 경화되면 암이 되는 거예요. 늘어지니까 혈관이. 예. 그래서 암덩어리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금속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열기가 뭉쳐서 금속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열기가 뭉쳐서 금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이 뭉치면 암이 돼버립니다. 경화되면. 선생님 이게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사해잖아요. 예, 사해. 사해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서양으로 얘기하자면 별자리로 이렇게 돌면서 얘기하면 쌍둥이 자리하고 사수 자리거든요. 예, 그런 예. 관계도 있어요. 쌍둥이와 사수의 서양 거는 물어보지 말아주시면 저는 원리에 대한 이해나 설명은 동양 버전으로밖에 못해요. 아니 그렇지만 예.
서양에서는 이렇게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개별적 설명이 있을 뿐이지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양에서는 이걸 오운육기라고 하는 개념 틀로 만들어놨는데 서양에는 이 개념 틀이 없어. 아니 그런데 그 금성이 황소 자리 안에 들어갈 때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식물이나 동물도 금성이 정갈 자리 안에 들어갈 때 예. 이거 얘기하는데 월도 있고 그러면 왜 황소 자리에 들어가는지 왜 정갈 자리에 들어갔는지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때 얘네들의 기운이 제일 세진다. 그 기운이 세진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요쪽에서 곤충들이 번성할 수 있는 대기의 기운의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 그러면 제일 세지는 그때 한마디로 첨예하게 나올 때 그 첨예한 예봉을 꺾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건 알겠는데 그것이 왜 해필 황소냐 왜 해필 정갈이냐 그러면 아니 그러면 곤충은 여기가 태양 자리라니까. 곤충 자체가 태양의 성분으로 나타나는 애들이에요. 예. 쥐는 아까 말했던 한수의 성분으로 나타나는 애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인 거죠. 동양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한데 별자리 동양이든 서양이든 기후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별자리가 다르든 같든 우리는 자축인묘라고 하고 쟤들은 12왕궁대로 표현할 뿐 중요한 거는 기후대예요. 기후대의 성질. 예. 그럼 곤충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어떤 생물들이 생기면 균류가 먼저 생길 거 아닙니까? 균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식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맨 먼저 생기는 게 곤충이잖아요. 식물에서 동물로 넘어갈 때 맨 먼저 생기는 게 곤충이에요. 근데 이 곤충이라고 하는 애들은 팔딱팔딱 끓고 조그맣고 분화돼 있잖아. 분화돼 있고 막 번져나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동양식으로 말하면 이게 토기운이잖아요. 이게 토기운이잖아요. 여기가 토자리예요. 여기가 식물이 전형적으로 자라는 데고, 그죠? 아까 인작 버전에서도 보면 이쪽이 식물이 성장하는데 이쪽이 동물이 번성하는 때잖아요. 이렇게 넘어갈 때, 요 중간 자리에서 곤충이 생기는데, 동양 걸로 하면 이해가 예. 돼요. 요 중간 자리 중에서도 특히 토성분 강한 때 이때 곤충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이 번성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기후의 예봉을 꺾으라는 논리인 거죠. 예. 그 타이밍에 부러져. 그 타이밍 때 곤충들이 제일 많이 튀어나오니까 그 타이밍 때 잡아줘야지 효과를 제일 많이 본다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얘들이 번식을 하더라도 뜨문뜨문 번식을 한단 말이야. 뜨문뜨문 번식을 하는데 요 타이밍에 얘들이 집중 번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집중 번식에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10중 8구예요. 10중 8구가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곤충의 번식이. 그때 애벌레들도 제일 많이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옛날에는 인간도 이랬다는 거지. 옛날에는 인간도 특정 월에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불과 얼마 안 되는 몇천 년 전에. 한 4, 5천 년. 그때는 인간들도 특정 시기에만 태어났다고 보는데 그 특정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부르는 축월, 자축인월. 그러면 양력으로 따지면 동지 지나고 그때부터 3달 동안 그때부터 3달 동안이 인간들이 집중적으로 나올 때라는 얘기가 인지학에서는 여기저기 어떤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할 일이 없죠. 그리고 지금도 카톨릭이나 이런 종교들에서도 동지 지나고 나서 한 보름 뭐 이런 정도를 가장 성스러운 기간으로 얘기하잖아. 그게 왜 성스러운 기간인가 하면 지구상에 태어날 혼들이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시기가 지금도 그때라고 보거든. 지금은 인간이 발달해가지고 태어나는 달은 아무 달에나 막 태어나지. 아무 달에나 막 태어나지만 이 인간들이 아무 달에나 태어나더라도 인간의 혼으로 들어가는 그 까르마들이 이 지구상의 대기를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대기 타고 있을 때가 예, 동지 이후에 2, 3주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 같은 데에서는 그때를 성스러운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명해라. 그러면 증명할 길은 좀 힘들다. 그거는 증명할 길은 좀 힘들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읽고 이렇게 알긴 아는데 선생님 이게 별기운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좀 그게 정말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게 해보는 수밖에 없죠.
해보는 수밖에 없고 그 성질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의 호응관계를 맞춰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논리적인 구성은 되니까 논리적 구성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쇠뚜기 풀을 지난차로 우려내 기생충이나 곰팡이에 쇠뚜기 풀 쓰래요. 아까 얘기해 예. 근데 이런 것도 이렇습니다. 쇠뚜기 풀, 이게 쇠뚜기 풀 모양이잖아요. 어떤 것이 양적이고 어떤 것이 음적인가를 식물의 모양을 볼 때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가? 잎이 옆으로 늘어지면 음적인 애들이에요. 빳빳하게 서면 양적인 애들이에요. 그리고 끝에 잎의 분화가 세게 돼 있으면 양적인 애들이에요. 이 분화가 뭉퉁하면 음적인 애들이에요. 그럼 쇠뚜기 풀 생긴 꼬라지를 보세요. 완전히 양적이죠. 빳빳하게 선 데다가 요 안에 벌써 요 잎으로 나오기도 전부터 이렇게 이 분화가 엄청나게 돼 있잖아. 되게 양적인 애예요. 되게 양적인 애예요. 그러면 왜 얘네들이 저기 기생충이나 곰팡이류들도 실은 아주 자잘하게 쪼개져 가지고 번식하는 애들이잖아. 얘네들도 양적인 애들이거든, 그 계통에서는. 그러니까 잎을 태워 가지고 우려서 얘들 잡아라라는 거예요. 같은 성질에 있는 애들을 태워버리면 제어제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성질에 있는 애들을 태워버리면 제어제가 된다. 하긴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 관점에서 만약에 유추를 해도 기생충약도 그렇게 하겠네요. 예? 기생충약. 예. 그것도 이러한 원리에서 만들면 되겠네요. 그거 만들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예. 만들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긴 이건 농담입니다. 만약 사람도 시체 냄새 나면 거기 안 갈 거 아니야? 예? 사람도 사람 시체 냄새 나면 거기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똑같은 원리네. 똑같은 걸 거예요. 어떤 존재는 자기 죽음의 냄새가 나면 거기 안 간다. 모든 생명은 명쾌하네요. 자기 죽음의 냄새가 나면 거기 안 간다. 라는 거예요. 그럼 기생충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네. 예. 아니, 제가 사례가 몇 개 더 있나 봤더니 사례는 많이 없네요. 근데 이제 사례보다는 어쨌든 원리는 이런 원리로 해서. 근데 원리가 밝혀지면, 그 다음 사례는 사실은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더군다나, 특히 농업 같은 경우에는 위도 경도가 다르고 기후대가 다르면, 예, 이게 생태계 다양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질들끼리,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이 책에 보면, 슈타이너 스스로도 끊임없이 실험해봐야 돼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 원리는 있고, 예, 그 기본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굵직한 거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이게 논리적 호응관계를 쫓아서 임상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역동농업의 자리를 잡으려면, 한편으로는 역동농업 달력을 우리 거로 전환시켜내는 어떤 논리적인 작업에 문제가 있죠. 이 작업은 그 다음 작업에 비해서 보면 쉬워요. 그 다음 작업은 기후와 생태가 다른 거에 따른 이런 직접적인 임상 실험들을 축적하는 거. 이런 직접적인 임상 실험들의 효과를 축적해놔야 실제 농사에서 써먹을 수가 있죠. 뭐 산간지방이냐 평야지방이냐 이런 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마 영동 영서만 하더라도 생태군이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북하고 이남도 상당히 다르고, 예, 전라도 경상도 상당히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어떤 게 어떤 억제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자생풀들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새로 실험하고 축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일단 양평부터 해야 돼. 선생님 그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슈타이너가 사람의 똥은 식물의 대비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식물에 안 좋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식물에 안 좋다라는 문제가 있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식물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인간, 광물이 다 같이 살아나가는 이 지구 환경에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그 자기 유지를 위해서 섭취할 수 있는 외부의 물질들을 걷어들여 가지고 에너지로 쓰고 나서 남은 잉여 분비물이잖아요. 그러면 잉여 분비물 속에는 인간은 지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요소 성분들을 다
다 끌어들인단 말이죠. 다 끌어들여가지고 똥으로 내놓으면 이 똥 자체에도 조합할 수 있는 최고의 복합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1부터 10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인간은 1부터 10까지 다 쓴다. 동물은 1부터 6까지만 쓴다. 식물은 1부터 3까지만 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한 데는 1, 2, 3만 있으면 되는 거야. 4, 5, 6이 들어가면 식물한테는 이게 오히려 낯선 게 들어오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 4, 5, 6이 들어오면. 그래서 4, 5, 6은 식물의 비료가 안 되고 1, 2, 3만 식물의 비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4, 5, 6이 있다 그러면 어떤 발효 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1, 2, 3 성분으로 바꿔놔야 식물 비료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동물의 똥도 그런데 사람의 똥은 10까지 있잖아. 그러면 1, 2, 3 성분으로 재처리하는데도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리고 완벽하게 한다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식물한테는 불필요한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0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자아체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동물도 없고 식물한테도 없는 자아체 기운 이런 게 인간한테는 있단 말이지. 이게 인간의 똥 속에도 있는데 얘가 안 없어지는데 이게 식물에 들어가면 식물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똥은 일단은 비료로서도 자격 미달. 예. 이게 비료로 재처리하는 것도 가장 어려운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 똥보다 훨씬 어려운 물질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광물, 식물, 동물, 인간까지의 어떤 순환을 이룬다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받아들이지만 이 순환의 마지막 한 고리가 더 있죠. 그럼 인간은 어디로 순환하냐? 인간의 사체는 지구가 먹잖아요. 우리는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흙 속으로 흡수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환의 마지막 고리는 사람과 지구의 관계예요. 사람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지구가 먹어야 돼. 한마디로 지구의 식량이야. 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나온 잉여 분비물들은 다 지구 건데 이거를 지구 깊숙이 빨아들이도록 내버려둬야 지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표면에 있는 식물한테 주느라고 지구 먹을 거리를 뺏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장내 문화에 있어서도 매장해야죠. 매장. 사실은 매장이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순환의 원리에 충실한 장내 방식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거는 인간의 사체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잉여 분비물들까지도 일체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그를 지켜줘야 거시적 차원에서의 순환고리가 완성이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 인터셉트 해가지고 식물 비료용으로 줘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먹지 않냐 하지만 땅 자체 스며들게 하지를 않고 재처리를 해서 식물에 스며들게 해버렸기 때문에 지구의 먹거리를 뺏어버린다는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우리가 무엇이 과연 도덕적이란가 하는 것은 사실은 전제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좁은 관점에서의 도덕도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주적 균형을 생각하는 정도의 인지학적인 세계관에서는 지구의 어떤 먹거리를 방해하는 것도 부도덕해요. 이것도 부도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차원에서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분비물을 먹는다는 거. 근본적으로 자연에서도 같은 종이 같은 종을 먹이로 삼지 않거든. 이거는 자연 전체 순환의 어떤 생리에 맞지 않는 거거든. 그러면 인간은 인간 분비물을 안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정상인데 이건 지금 식물에 한번 이렇게 쓰리쿠션으로 돌린다는 개념이잖아요. 사람의 똥 분비물을 가지고 식물에 먹여가지고 금방 뽑아 올린다. 근데 식물은 보통 일륜순환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비료로 쓰는 것들은 일륜순환 식물들 그에 뽑아 먹는 것들이잖아. 사실은 거의 여과과정,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간 분비물을 살짝 식물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먹어버리는 거거든. 이거는 인간 차원에서의 도덕성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차원에서의 도덕성의 문제, 인간 차원에서의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식물에는 그것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예? 그냥 인간의 똥은 그냥 하염없이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그것도 도덕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왜 농사 옛날 어른들 농사 짓는 분들이 자기 똥 3년 안 먹으면 황달 걸린다고 이런 말 있잖아요. 아,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생리적으로 자기의 건강과 영양 상태, 몸의 균형 상태를 가장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전형적인 게 분비물이거든요. 그래서 오줌을 먹거나 똥을 먹으면 그 오줌과 똥 속에 자기 영양의 균형 불균형 상태가 맛으로 그대로 느껴져요. 이거는 옛 사람들만 그렇게 어떤 그 자연치유 같은 쪽에서는 아주 상식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도 오늘날 현대까지도 열심히 활용을 해 먹고 있는 집단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오키나와 가라데 오키나와 가라데 고당수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수행 방법의 하나로 오줌을 맨날 먹어요. 자기 오줌을 먹어요. 오줌을 먹어서 오줌이 몸에 좋은 게 아니고, 오줌을 먹어가지고 자기의 지금 어떤 몸의 어떤 상태를 맛으로 금방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몸에서 그 오줌이나 뭐 병이나 하여튼 오줌을 할 때 배출할 때에 용을 쓴대요 몸이. 치료제, 그러니까 뭔가를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는 치료제의 것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어떻게 먹으면 된다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그래, 아니 예. 그분들의 설은 예,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는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고. 치료제가 자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잉여돼서 나와버린 거거든요. 나올 때 예. 파악해서 그 치료제를 형성하는 게 그쪽에 가서 있다는데, 그 마시는 분들의 그 협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네. 그럼 그분들한테 뭐 자세하게 물어보면 어떤 근거가 나올지도 모르겠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은 자기 분비물에서 자기 몸의 어떤 영양 균형 상태 자체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걸 활용하는 거지, 자연치유요법 쪽에서는 그걸 실제로 먹거리로 활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많군요. 네. 먹거리로 활용하는 건 아니다. 먹거리일 리가 없지, 분비물인데 이게. 이미 불필요해서 빠져나간 건데. 몸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빼내버린 건데, 몸이 걸른 건데. 예. 그리고 우리의 그 오물은 이렇게 땅에다가 버리면 그 안에서 다 자정 그걸 내서 그냥 이렇게 순환돼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똥이 막 굴러다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수구 만들어서 땅속 깊숙이 버리도록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인류 문명사 자체가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오물은 땅속 깊숙이 들어가 버리도록. 예. 그게 근데 지구의 건강으로 생각하면 아, 그 이제 인지학적인 이런 정도의 거시적 관점에서는 지구 건강에 좋대요. 지구의 먹이라는 거 그럴 아니에요? 네, 지구의 수가 먹이다. 있잖아요. 땅 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고 대장균이 수질에 그 아니, 지하수에서 그게- 나올 수가 있을 그게요. 텐데. 다 저기 어느 정도 되면은 자동으로 그 정제가 된대요. 세부적인 과정을 뭐 과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수세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수세식은 우리가 수세식 지금 쓰는 거. 정화조가 정화조고 묻혀가지고 땅속 밑으로 쭉 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물 있는 데까지 그렇게, 건 아니죠. 물 있는 데까지 닿을 정도로 깊이 빼지는 않겠죠. 이거 땅 속으로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법이고. 불법이고? 그럼요. 정화조 청소해서 가지고. 정화조에서 이제 어. 빠지죠. 하수로 빠지죠. 그래서 이제 분뇨차가 그렇죠. 이게 정화되면 그 수질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정화. 아, 정화 시스템들을 갖춰가지고 방류하죠. 예. 방류를 한다. 그렇게 네. 돼 있는 거라서 제 이제 질문도 이게 이제 실제로 일반 그 농업계에서는 그 인분을 쓰는 걸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기생충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왜냐면 동물의 기생충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건 사실 확률이 낮은데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전달될 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건 이제 인지학적 관점은 아니잖아요. 이게 질병학의 문제인데, 근데 이게 자원의 순환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그냥 땅에다 묻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처리를 해서 밭에다가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에테르체, 뭐 아스트랄체 이런 거 얘기했는데 사람의 것이 어떤 그 생소한 성분이 식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동물에게 있는 에테르도 식물에게는 없잖아. 식물의 에테르까지 있고 아스트랄이 식물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식물 입장에서는 생소한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 똥이나 동물 똥이나 그럼 마찬가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어떤 생소한 그래서 아무 동물똥을 쓰지 않고 그 특정 동물똥을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재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재처리하고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만큼의 그 예. 어떤 것이라면 사람의 것도 그 선을 넘지 않는다면 가능한 거지 보이지 않는 아닌가. 기운은 그렇게 제철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운이란 문제, 이 사람에게 있는 그 기운이란 문제는 그 뭐 제철이하고 뭐 썩히고 이래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걸 감싸고 있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슈타이너는 어떤 관점에서 그걸 안 좋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으나, 책에서 얘기해요. 예, 그건 드릴 수 있으나, 그 더 이상의 무슨 세부적인 실제적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어떤 식견은 없어요. 예. 그 정도의 거는 모르겠고, 실제로 똥이 흙에 닿아가지고 어떤 식의 자연 정화가 되는지,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오염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되는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리가 사실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질문이 그 슈타이너가 콕 찍어서 인부는 식물의 먹이로 안 좋다라고 강연을 한 게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 이게 궁금했었던 거고 예, 예. 이제 실제로 슈타이너 그 그룹들이 책에 보니까 그때 박정희 정권 때 우리나라의 그 넘쳐나는 인분 처리를 그쪽 팀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어떻게 생태적으로 처리하면 좋은가를 용역을 줘가지고 실제로 그걸 이제 하다가 그 무리 중에 용역을 맡은 사람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약간 서양하고 동양하고는 그렇게 똥 싸는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그런 거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뭔가 이렇게 원리가 있을 텐데 라고 했을 때 그런 전통 문화가 있는 것들은 최대한 존중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대신 완전히 식물체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내라. 그게 보니까 발효를 그러겠죠. 어떤 완전 방법을 발효를 쓰겠죠. 시켜라. 예, 그런 식의 발효 방법이 그건 있겠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실은 따지고 보면 소똥 증폭제 만드는 것도 결국은 자연 발효거든요. 예. 자연 발효의 방식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똥을 쓰지, 뭐 아무 동물똥이나 쓰는 것도 아니고, 소라는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끊임없이 대세김질하는 데서 오는 어떤 토화작용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는 거거든. 뭐 그런 거고, 인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거 저 같으면 하여튼 똥 먹기 싫어요. 똥의 영향을 받은 것들을 걷어 먹고 싶지는 않다. 자, 일단 제 강의 자체는 이걸로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하지 마세요.